823명을 태우고 이륙한 전설의 수송기 C-17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대형 수송기 C-17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 공군은 50년대에 도입한 C-130을 대체할 AMST 계획을 70년대부터 진행했고 여기에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가 참여했습니다. 보잉의 YC-14와 맥도널 더글라스의 YC-15가 경쟁했고 두 기종 모두 미 공군의 요구사항을 뛰어넘었지만 갑자기 계획이 취소됩니다. 당시 미 공군은 대량으로 보유한 C-141의 급격한 노후화로 새로운 대형 수송기가 필요한 거였죠. 그렇게 1979년 11월 CX 계획이 시작되었는데요. 맥도널 더글라스는 YC-15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형 수송기를 개발하기로 정하지만 보잉은 YC-14의 엔진을 3개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미 공군은 1981년 8월 28일에 맥도널 더글라스의 손을 들어줬고 YC-15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형 수송기는 C-17로 명명되었습니다. C-17은 YC-15와 비교하면 더 크고 강해서 C-141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물론 C-5의 임무까지도 일부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미 공군은 CX 계획을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발생하는 공중 수송량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예비 항공대를 확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CX 계획은 예산 문제로 4년이라는 공백기가 발생하고 맙니다. 4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예비 설계와 엔진 검증 계약은 체결되었는데요. 그러다 1985년 12월을 맞이하자 본격적인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미 공군은 첫 비행은 1990년에 진행하고 210기를 양산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또 발목을 잡아서 CX 계획은 지지부진해졌는데요. 그래서 1990년 4월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은 210기에서 120기로 양산 계획을 축소했고 그런 와중에도 1991년 9월 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C-17이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992년 10월 날개 테스트에서 날개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억 달러나 들여 날개를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3년 9월 두 번째 날개 테스트에서 간소한 차이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93년 말에 국방부로부터 2년 안에 생산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맥도널 더글라스는 국방부의 40기 생산 조건을 수락하면서 15억 달러라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4월에도 CX 계획은 예산을 초과했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1994년 5월에는 생산 조건을 32기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94년 7월 미 회계 감사원이 등장해서 C5보다 C-17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공군과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C-17이 이용할 수 있는 활주로가 6,400개가 아닌 911개라는 거지만 이 주장은 C-17의 능력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 1995년에는 도입 단가를 걸고 넘어졌으며 1997년에는 젖은 900m 활주로에 착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 회계 감사원의 딴지에 혈압이 오른 맥도널 더글라스는 YC-15를 다시 꺼내와 다시 실험해서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성공하죠. 1995년 1월 C-17은 공중수송을 개시했으며 1995년 9월까지 문제 대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여곡절 끝에 나온 C-17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17은 전장 53m에 전폭 51.7m, 전고 16.7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6만 5,350kg에 승무원은 3명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917km에 항속거리는 4,480km입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 3는 대륙간 화물 수송은 물론 전장에도 공수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인데요. C-17에 사용되는 프렛 앤 휘트니 터보팬 엔진은 보잉 757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각 엔진의 추력은 180kN으로 44,000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C-17을 운항하기 위해선 조종사, 부조종사, 로드마스터 등 3명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로드마스터란 기체의 정비 상태와 전반적인 안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언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하죠. C-17의 화물칸은 전장 27m에 전폭 5.5m, 전고 3.7m로 주력 전차는 물론 장갑차, 군용차, 공격 헬기 등 못 실는 게 없는데요. C-17의 탑재 중량은 77,500kg으로 가히 엄청난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C-17은 만재 상태에서 착륙거리가 823m이며 915m의 활주로만 있어도 문제없이 수송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130 4기가 할 일을 C-17 1기가 하면서 C-130과 같은 비행장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착륙만 고려하면 안토노프 70이나 안토노프 124 등 구소련의 대형 수송기가 더 뛰어나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토노프
C-70은 최소 1,500m의 활주로가 필요하며 탑재 중량도 47,000kg으로 C-17과 같은 활주로를 이용하면 탑재 중량이 더 줄어듭니다. 또 안토노프 124의 착륙거리는 800m지만 만재 상태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C-17은 1993년 7월 14일 처음으로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1995년 1월 17일 작전 준비를 마쳤는데요. C-17은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 수송 작전의 절반을 해내며 나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동안에도 군수품을 수송한 C-17은 2003년 3월 26일 파나마 침공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수부대 투입에 참여했습니다. 15기의 C-17이 제173 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1000명을 이라크 북부에 투입한 거였죠. 게다가 공수부대원 1000명 투입에 그치지 않고 에이브럼스, 브래들리, M113 등 각종 중장비까지 수송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국내외 방문 시에도 대통령 리무진과 헬기, 경호 인력을 수송했으며 에어포스 1이란 호출 보호를 받았습니다. 미 공군은 이런 C-17의 생산을 중단하려 했지만 미 의회는 반대로 더 생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미 공군과 미 의회는 C-17의 보유량을 223기로 제한하기로 정하고 최종 도입은 2013년 9월 12일에 이루어졌는데요. C-17을 개발한 맥도널 더글라스는 경영 위기로 보잉에 합병되는 엔딩을 맞이했고 보잉이 C-17의 생산을 이어왔죠. 하지만 2015년에 C-17을 도입하는 곳이 없어지자 보잉은 C-17을 단종시키기로 정합니다. 같은 해 웨이크 섬에서는 C-17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했으며 2020년 초에는 C-17을 미사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2021년 미 공군 연구소는 C-17에서 500kg의 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한다는 래피드 드래곤 개발에 나섰죠. C-17은 향후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 외에도 정밀유도 폭탄, 지뢰 매설,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서 활용될 계획인데요. C-17은 비록 단종되었을지라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건 물론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아프간 카불에서 C-17은 823명의 난민을 태우고 이륙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2022년 9월 13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을 영국 왕립공군의 C-17인 WZ-177이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운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체는 600만 명이나 조회함으로써 플라이트 레이더 24 역사상 가장 많이 조회된 기체가 되었는데요. 단종됐는데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여러 곳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다 보니 2021년 9월 27일 미 공군은 보잉과 35억 달러 규모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 공군도 차기 수송기로 C-17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C-17이 단종된 2015년까지 의견에서 끝났고 C-130을 도입하는 걸로 일단락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말부터 국제정세가 변하고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대형 수송기가 있어야 하는 다양한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2020년대에도 C-17에 비빌만한 대형 수송기는 사업 논의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한국 공군은 C-17보다 작은 수송기들을 두고 고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대형 수송기 C-17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